예, 정치권의 허심탄회한 속내를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각설하고 시즌2 현근택 변호사. 요즘 화제의 현근택 변호사. 영광입니다. 같이 방송에서. 그 대선 후보와 토론하시는 분인데 말이죠. 제가 없다 그렇게 막 그러셨어요. 어떻게. 장성철. 그날 원래 그 자리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와가지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벌써 핫한 얘기로 시작이 됐죠. 하지만 저희 코너도 또 두 분의 캐릭터가 있습니다. 자, 톰근택과 제리성철. 무슨 뭐 제리. 이거 좀 사과라도 좀 주세요. 네네. 사과. 요즘에 뭐 이렇게 스튜디오에 보니까 무슨 이 강아지 인형도 놓고 사과도 놓고 무슨 이게 만성절 할로윈 코스프레인지 모르겠는데 참 희한합니다. 자, 요거 하나 질문 드릴게요. 청와대가 노태우 전 대통령 국가장 어제 국무회에서 결정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 김부겸 총리가 이제 장례위원장이 됐는데 이 대통령은 직접 조문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네. 비서실장이 갔고 두 분 요 대목은 어떻게 보고 평가하시는지 장 교수님 얘기 먼저 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고 포용하고 전직 대통령을 예우하는 것은 정말 잘하신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뭐 법과 규정상 국가장을 안 하셨을 수는 없었겠지만 그래도 흔쾌하게 이런 결정을 내려주신 것은 국민 화합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직 진영이 달라도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 좀 했으면 좋겠다. 물론 전두환 전 대통령 빼고 말입니다. 빼고. 네. 빼고. 근데 아쉬운 점 있어요. 아쉬운 점. 조문 직접 가셨으면 더 좋았을 것 같아요. 어쩐지 칭찬 일색인데 마지막에 아쉬운 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조문도 가셨으면 더 좋았을 뻔했다.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좀 이렇게 마음이 잘 안 가요. 개인적으로는 마음이 안 간다. 학번인데 이제 91년에 정말 큰 일이 많았잖아요. 그때 돌아가신 분이 10분도 더 되죠. 대부분 저 나이 또래예요. 1, 2학년 때였거든요. 뭐 강경대나 뭐 김기정이나 박승희 다 마찬가지인데. 그러니까 저 나이 또래 지금 이제 40대 후반 50대 초반들은 대부분 아마 그런 마음일 거예요. 노태우 전 대통령 고인이 됐긴 하지만 조문은 못 가겠다. 그리고 국가장 한 것도 좀 그분들 생각을 하면 좀 아쉽다. 이거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는 좀 마음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네. 아니 어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저희가 전화로 연결했는데 그 대목 막 속보가 나와서 여쭤봤더니 개인적인 마음으로는 좀 어둡다, 부정적이다 이런 입장을 또 밝히셔서 현 변호사님도 이제 그 세대. 저도 80년대 학번 세대니까요. 저도 같은 세대예요. 저도 막 길거리에서 데모하고 투쟁하고 막 노태우 정권 물러가라. 대학교 때 그렇게 외쳤는데 그래도 여러 가지 공과가 있잖아요. 그래도 용서도 구했고 또 아드님인 노재현 씨가 몇 번이나 무릎 꿇고 사죄도 했으니 집권당 측에서 집권 세력 쪽에서 넉넉하고 포용적인 마음을 좀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5.18 관련 시민단체들이 유감 표명 많이 하고 있고 지금 이제 규탄도 하고 있는데 조문도 가셨죠? 제가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본 건 그 시민군 상황실장을 지내셨던 박남선 씨가 조문을 하고 그래도 유언을 통해서나마 용서를 구했으니 이게 이제 사과가 되는 셈이죠. 육성으로 듣지 못한 건 뭐 아쉬울 수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까지 됐으면 좋았을 것 같아요. 자, 그래요. 자, 각설하고 시즌2 본격 주제로 들어가 보죠. 자, 사퇴 외압, 윗선 개입 이 주장했던 황무성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자, 최근 문제가 된 이 사퇴 외압에 대해서 뭐 녹취도 나오고 했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그러니까 당시 성남시장이 배후에 있다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어요. 자, 이 어제 YTN의 뉴스가 있는 저녁 전화 녹음을 들어보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눈치 뻔한 거 아니에요? 누가 봐도? 2월 달이 아니라 그 전에도 뭐 인사 문제가 됐던 조직 문제가 됐던 하면은 내 의사가 반영되는 건 거의 없고 그렇게 진행돼 갔죠. 건건이 이재명 시장이 지시를 하셨겠어. 이동기와 지 생각대로 하고 했겠지. 물론 그게 서로 논의가 돼서 했는지 제가는 확인할 방법도 없고. 이 시장이 당시에 직접 지시한 것인지 확인할 방법은 없으나 참 눈치가 뻔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어제 또 이제 저도 보니까 그 국민의힘의 김은혜 의원도 황무성 전 사장에게 직접 제보를 받았다라고 하면서 이제 이 같은 취지의 의혹 제기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자, 두 분 이 황무성 전 사장의 이 사퇴 외압 논란 어떻게 보고 좀 추론을 하시는지
한번 장 교수님 해석을 저 해주시죠. 녹취만 들어보면은 그냥 쫓아내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뭐 살다 보니까 어떻게 본부장이 사장 보고 사표 내라 나가라 네. 이게 과연 정상적인 일이냐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뒤에는 당시에 이재명 성남지사가 있는 것이 아니냐 그런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본부장의 뭐 자신의 권한으로 개인적인 그럴 수는 생각은 없다. 아니죠. 그러니까 뭐 네. 녹취록 보면 또 뭐 정진상 뭐 실장 얘기도 좀 나오고 정 실장 그렇게 좀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밝혀져야 될 것 같아요. 더 밝혀져야 네. 되는데 이제 보건대 네. 본부장 혼자의 힘으로 저럴 수 있었겠느냐? 말이 좀 안 되잖아요. 말이 안 된다. 네. 비상식적이다. 비상식적이다. 자, 현 변호사님 이게 좀 어떻게 해석에 좀 다른 시각도 가능할까요? 있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면에는 어떤 시각이 있는 거냐면 결국은 이제 쫓아내려고 한 이유가 네. 이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으려고 했는데 네. 그거를 넣으려고 하니까 그거에 반대하니까 결국 내보내려고 한 거 아니냐. 이게 사장을 이제 결국은 제거하고 그렇죠. 본인들이 마음대로 하려고 원하는 했다. 대로 공모를 하려고 한 거 아니냐. 네네. 이제 그게 핵심이거든요. 야당의 의혹 제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배임이 된다는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이 공모 공고는 2015년 2월 13일 날 나갔고요. 이분이 사임은 3월 10일 날 했어요. 그러니까 공모 공고에 사인하고 나간 겁니다. 본인이. 일단 그게 중요하고요. 그러니까 뭐 반대했니 어땠느니 말이 안 되는 거죠. 네. 자신이 사장으로 있을 때 어쨌든 공모 사장 이름으로 공고가 나왔기 절차와 때문에. 제도까지는 그렇죠. 확정지었다. 그다음에 이 녹취가 이제 2월 6일 날 된 건데 2015년. 이분 2014년 6월 30일에 이미 기소가 됐어요. 3억 5천. 오늘 그 뉴스를 아까 전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게 사실이죠. 뭐 외국에 이제 공사 이분이 이제 건설회사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에 공사 수주 도와주겠다. 이러면 이제 3억 5천 정도 받았는데 이미 공사 사장으로 있으면서 4번이나 재판에 나갔습니다. 기소가 됐고 기소가 이미 된 상태에서 사장이 된 거예요. 네. 아니죠. 수사 중이었고 네. 사장이 되고 그다음에 기소가 됐어요. 재판에 나갔고. 그렇죠. 이제 그다음에 사장 재임 중에. 그렇죠. 그래서 이게 사실은 법적으로는 형이 확정돼야만이 원래 면직 처리가 돼요. 집행유예 확정되거나. 근데 대부분의 공사에서는 기소가 되거나 이러면 뭐 면직을 한다든지 뭐 이렇게 처치를 합니다. 한다 그러면 저는 이런 재판 진행 중에 아니 이게 왜냐하면 도시공사도 공사를 하는 데잖아요. 이분이 그 경력으로 들어온 거거든요. 네. 근데 건설회사에 있을 때 외국 건설 수주 명목으로 3억 5천을 받았다. 물론 나중에 일부 유전이 돼서 최종심에서는 1심에서는 징역 10월을 받았는데 네. 2심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받았고 대법원에서 네. 확정됐는데 그런 공사 수주로 돈을 받은 거다. 공사 사장이다. 적절치 않잖아요. 네, 누가 봐도. 네, 왜냐하면 네. 다른 게 아니라 개인 비리가 아니라 그러니까 개인 문제겠습니다만 어쨌든 공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러면 저는 스스로 나가는 게 맞다라고 봐요. 나가는 게 맞는데 지금 이제 녹취라는 거는 이제 본인이 그 당시 상황에서 유리한 것만 하는 거거든요. 네. 우리 정영학 녹취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 녹취록만 얘기하다 보니까 뭐 검찰도 쫓아가다 보니까 엉뚱한 데로 가버렸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당시 한 상황만 얘기하는 거예요. 녹취록이라는 거는. 그걸 이제야 공개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처음부터 그럼 당시에 공개해가지고 나 억울하게 잘렸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6년이나 지난 다음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의심스럽다 그랬거든요. 저는 이 어떤 실체가 좀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기소를 당하고 재판에 출석을 하고 이런 거를 갖고 스스로 나가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청와대에 있던 분들 기소 당하고 재판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고 검찰에서 불러도 안 갔잖아요. 그 사람들 계속 청와대에 있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그냥 있어도 되고 그러면 이 사람은 그냥 나가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는 법치국가 아닙니까? 이렇게 뭐 잘못을 했으면 법적으로 징계를 열든지 아니면은 뭐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하든지 아니면 행안부에서 감사 나오라고 하든지 아니면 성남시청 자체 내 여러 가지 감사 기구가 있잖아요. 공식적으로 법적으로 규정대로 하면 되는 거지. 본부장이 저기 사장님 나가요 빨리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이건 너무 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그 말씀드리면요. 네. 청와대에 있던 뭐 이광철 비서관이나 뭐 백원호 비서관들이 다 기소되면 다 그만뒀습니다. 계속 야당에서는 수사 중이니까 그만두라 이래다가 기소하면은 그러니까 법적으로도 그렇진 않아요. 대부분 공직자들은 확정돼야만이 사실은 그만두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최근에 얘기 좀 들어보세요. 근데 대부분은 그러니까 기소되고 확정되기 시점 그것까지가 문제잖아요. 사실은
뭐 그 조국 장관 딸도 마찬가지예요. 뭐 지금처럼 말씀하시면 확정되기까지는 당연히 무죄죠. 근데 그러니까 스스로 그렇기 나가라고 때문에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여론들이 많다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기소가 되고 재판이 됐을 때는 그만둬야 되는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대법 확정까지는 무죄 추정이 적용되죠. 자, 지금 법과 현실 사이에 좀 괴리가 있다는 거예요. 요거는 양측 간의 대립이 뭐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측 간의 대리가 아니라 지금 상식적 이중잣대잖아요. 아니 그러면은 저 조국 변호사님이. 장관 따님한테도 대법원 확정될 때까지 입학시키지 말아야 된다고 얘기하셔야죠. 저는 지금 그 야당에서는 부분에서 얘기는 안 그러잖아요. 했어요. 지금 이미 2심까지 났는데 왜 취소 안 시키냐고 하잖아요. 그래서 부산대에서는 그러잖아요. 무죄 추정 원칙이 있고 대법원 확정돼야 됩니다. 이러거든요. 사실은 법적으로는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일단은 뭐 저 조국 전 장관의 딸 이야기는 그것은 이제 병원 의사고 지금 공직자 얘기를 하고 계셨으니까 제가 보건된 공직자가 세 가지 유형이에요. 자, 수사 중에 난 결백을 밝히고 돌아오겠습니다. 사직하는 경우 기소가 되면 재판 과정에서 좀 무죄 받고 결백 증명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하고 나가는 사람, 끝에 결론이 나도 안 나가는 사람, 그죠?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케이스는 되게 많아요. 무죄가 나면 또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과거에 뭐 공직자가 뇌물 혐의로 걸리긴 하는데 1심 유죄, 뭐 최종 무죄 이렇게 되면 또 남부고하다 주장하니까. 이렇더라도 그러니까 법치 국가잖아요. 그러니까 법으로 규정대로 처리하시라. 그냥 불러서 협박하지 마시라. 장 교수님 얘기가 조금 일리가 있는 게 조금만 있어요, 일리가? 아니 기소돼서 같은 건설 회사의 민간에 있다가 사기죄가 된 바람에 공사사장으로 부적절하다 그러면 정말 이게 좀 징계위원회 같은 게 열려서 부당하게 지금 사장직에 입사했으니 나가시오라는 결정을 내리면 그렇죠. 공식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조금 추가를 하면 이분이 이미 고발돼서 수사를 받는 중에 공사에 응모되신 거예요. 숨기고. 뭐 숨겼는지 어떤지 모르죠. 왜냐하면 그런 걸 내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확인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확정된 거는 뭐 전과 기록 나오는데 수사 중의 사안은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게 과연 맞느냐. 이미 재판 중 수사 받는 사람이 공사 사장에 어쨌든 응모한 거거든요. 저는 그것 자체도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그거를 그러면 공사 사장 된 다음에 문제가 묻지만 이미 고발된 상태에서 취임해서 하는 게 사안이 맞아요. 녹취를 보면은 본부장이 윗분인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했다. 내주에 처리할게 그러니까 오늘 당장 사퇴하지 않으면 큰일 납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알고 보니까 사기 혐의로 기소가 돼서 이미 재판 중이더라. 이게 이제 황무성 전 사장에게도 불리한 얘기가 나온 건데 그 처리 절차를 두고도 지금 두 분은 좀 이제 입장이 갈리고 계십니다. 자, 지금 황무성 녹취록의 논란 앞으로 더 전개될 게 있을까요? 정리가 될까요? 장 교수님 저는 보십니까? 핵심은 어쨌든 이재명 현재 민주당 후보와 어떠한 연관이 있냐, 관련이 있냐, 아니면은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이것을 지시했느냐. 그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두 가지로 연결됩니다. 하나는 부당해임, 또 하나는 사업을 마음대로 해서 민간업자에게 막대한 이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사람을 바꾸려는 것이 아니냐. 배임 문제까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하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밝혀라. 네, 제가 보기에는요. 오늘 그 얘기에서 이미 나왔어요. 왜 그러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모 공고를 이분이 했다고 사업자 공모를. 그렇죠. 그런데 YTN 인터뷰를 보면 이재명 시장이 지시했겠냐. 유동규가 자기 마음대로 했을 것이다. 이렇게 검찰에서 진술할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러면 사실은 공모 공고를 자기가 했고 그 시장이 지시한 게 아니라 어쨌든 자기 선에서 된 거기 때문에 공사 자체로. 그렇죠. 그렇다 그런다 그러면 이 사업자 공모한 거에 대해서 이재명 시장이 책임질 일은 없다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자꾸 현 변호사님 말에 반박을 하게 되는데 이재명 지사랑은 좀 상관이 없고 유동규 본부장이 한 것 같아요라는 것은 믿고 다른 얘기는 안 믿어요? 다른 녹취록의 내용은 안 믿어요? 아니 그 녹취라는 거는 말씀드리잖아요. 녹취는 대화하는 중에 몰래 한 거고 이걸 정식적으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방송국에. 다르죠. 공개된 거다. 아니 그렇죠. 몰래 한 거가 어쨌든 증거 채택이 안 될 수도 있지만 거기에 그냥 상대방이 있고 내 목소리가 있으면 거기서 나온 얘기는 놓치면은 이게 또 불법은 아니죠. 대국민을 불법은 아닌 건 맞는데 그러니까 대국민을 상대로 전 국민을 상대로 인터뷰하는 것과 당사자끼리 얘기하고 녹음하는 거를 같이 봐요? 다른 거죠. 아니 근데 본인 얘기를 한 거잖아요. 상대방이. 어쨌든 본인이 사인을 해서 공모를 했고 이재명 시장이 지시한 거 아니다 그러면 더 이상 확인할 방법이 뭐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 말을 믿으려면
이 황 전 사장이 했던 녹취록에 했던 얘기도 믿어야 된다. 거기서 나왔던 대화도 믿어야 된다. 네. 이거예요. 저는 이재명 지사랑 믿을 수는 연관이 못 이렇게 믿는다는 게 돼 있다고 하는 아니고 것이 아니라 그 상황 기소돼서 재판받는 상황이 거기에 추가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팩트가 확인되지 않으니 추론은 꼬리에 꼬리를 봅니다. 하지만 이 시사본부는 품격 있는 프로예요. 왜냐하면 두 분이 조근조근 입장을 이제 물러서진 않지만 빈 의자를 향해서 소리치진 않으시네요. 네,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키워드로 가볼게요.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 앞으로 뭐 일주일하고 하루 더 남았습니다. 11월 5일에 최종 결정되는데요. 예비 후보들의 신경전 지금 뭐 극에 달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어제 진행된 강원권 TV토론회 불꽃 튀는 설전이 아주 화제가 되고 있는데 한 대목 듣고 와서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홍준표 후보님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송영길 대표의 이 태도에 대해서. 네, 참 딱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여기 대선 토론장입니다. 아니 대선 토론장이니까 지난번에 지금 남해당의 대표가 우리 당 경선에 경선 일정을 감안해가지고 국민의힘 후보 결정 전에 빨리 강제 수사하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대선 토론에서 못 다룰 주제입니까? 아니요. 본인이 수사할 때는 정당한 수사고 본인이 수사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라고 아니 여기에 하는 대해서 제가 묻는 거예요. 홍 후보님하고 가까이 근무했던 사람들, 홍 후보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들을 이제 합니다. 근데 본인이 좀 이 동료들한테, 후배들한테 좀 말씀을 좀 함부로 하신다거나 좀 이렇게 독선적이고 좀 이렇다는 지적도 많이 있는데. 답변 하나만 합시다. 뭐 어쨌든 지금 윤 후보 진영에 가 계시는 분들은 그거는 구태 기득권 정치인 전형입니다. 당내 경선은 당원과 국민과의 잔치입니다. 그 앉아서 사람들 우르르 끌어 모아가지고 10년 전에 하듯이 그건 구태 정치인들이 하는 거예요. 제가 네, 지금 두 대목을 듣고 오신 거예요. 앞부분에 들으신 것은 이제 윤석열 후보가 먼저 이야기를 꺼내죠. 손준성 검사 구속영장 기각됐는데 봐라,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영장 사주 압박을 해서 공수처가 이렇게 무리수를 둔 게 아니냐. 그건 자신을 이 문재인 정부가 두려워하기 때문에 정권교체 적임자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다라고 타 후보에게 좀 동조를 구하는데 원희룡 후보도 어제 왜 그걸 나한테 물어보십니까 이랬고요. 봤어요. 홍준표 후보는 또 역으로 아니 당신이 수사할 땐 정당한 수사고 당신이 수사 당할 때는 정치 공작이냐 이렇게 또 받아치기도 했어요. 뒷부분은 이제 리더십 논쟁입니다. 얘기를 풀어보죠. 배신자 공방도 나왔는데 자, 원희룡 후보 어제 윤 후보 별로 안 도와주고 이제 각계 전투로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장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금 이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막 내가 지금 일타 강사 이후에 치고 올라가고 있다. 이재명 후보는 나다. 이재명 후보의 대적수는 나다 이렇게 내가 하면 한 질문 20개만 하면 다 그냥 박살낼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오해를 받았는지 아니면 진심인지는 모르겠지만 아니 원희룡 후보는 윤석열 편 아니야? 이거 윤석열 후보가 되면 거기 가서 뭐 좌장하려고 그런 거 아니야? 이런 의심 받았거든요. 그랬죠. 되게 기분 나빴나 봐요. 제가 인터뷰에서 여쭤봤어요. 친윤 후보로 분류되시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나는 MVP가 되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서 각자 도생 모두 까기 이렇게 보여지고요. 어제 TV 토론 보면서 한층 더 걱정이 됐어요. 네. 감정이 서로 격화돼서 자칫 잘못하면 민주당의 명락 대전의 후유증보다 훨씬 더 큰 후유증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후에 나타날 것 같고 수습하기도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도 계시고 전직 당대표 국회의장 분들 이런 원로들이 계시는데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없어요. 거의. 이준석 대표 정도인데. 김기현, 이준석 대표, 김종인 위원장 뭐 이 정도인데 그래서 저는 후유증이 더 큰 걱정이 된다라고 후유증이 말씀드립니다. 벌써 걱정이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현 변호사님은 어떻게 좀 어제 관망을 하셨습니까? 뭐 윤석열 후보가 이렇게 묻는다고 당연히 홍준표 후보나 원희룡 후보가 아유 그거 뭐 여당이 잘못하는 겁니다. 뭐 그렇게 할 리가 없잖아요. 지금 경쟁관이기 때문에 우리 민주당 할 때도 보면 알잖아요. 대장동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이낙연 후보 측에서 더 약간 좀 다른 시각으로 그렇죠. 그건 어쩔 수 없는 얘기고. 근데 이제 어제 재밌는 게 이제 많이 돌았던 게 단일화 얘기가 많이 돌았어요. 일명 그 사설 정보지. 우리 단일화도 돌고 또 그게 또 상대 진영에서 흘렸다 얘기 나오면서 이제 항상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유승민 후보는 억울할 것 같은 게 유승민 후보가 지금 지지율이 어떤 거는 20% 올랐다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홍준표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이게 정책 토론 이런 걸 하다 보니까 별 없더라. 그러니까 유승민 후보가 아무래도 좀 정책 전문가, 경제 전문가 마인드가 있다 보니까 일관적으로 밀고 나가는 건 유승민 그렇죠. 후보인 것 같아요. 토론에서. 근데 사실은 안타까운 게 뉴스의 중심은 잘 못 서요. 맞아요. 뉴스라는 건 항상 뭔가 좀 세게 아니면 의미 있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거든요. 지금 뭐 구체적인 수치는 크게 의미하진 않고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있다. 그렇죠. 올랐더라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네. 참 그래도 이 두 분 얘기 중에 뼈아픈 게 그러니까 홍준표 후보가 아니 본인이 할 때는 정당한 수사하고 정치 공작이냐 그 네. 얘기랑 저는 이 얘기가 아마 당내에서 나오는 거 흔치 않은데 왜 이렇게 그동안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 그동안 잘못한 거 아니냐. 말을 함부로 한 게 아니냐.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느냐. 당대표도 2번 하고 네. 뭐 이렇게 대선 후보까지 나오는데 왜 이렇게 사람이 없냐는 얘기는 참 뼈아픈 구석이에요. 이게. 네. 정치인들이 아마 제일 홍준표 후보가 이 얘기 들었을 때 뼈아플 거다. 왜냐하면 이거 알아도 뼈 때렸다. 사세계에서는 얘기하는데 이제 이렇게 토론할 때 이렇게까지 얘기 안 하거든요. 네, 네. 왜냐하면 이게 약간 그분의 이제 인간성에 대한 얘기거든요. 정치 뭐 인간관계 이런 거에 대한 거라서 네. 이게 점점 좀 뜨겁게 가는 건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개파 안 만들고 사람 안 챙기는 거 이게 우리 일반 국민들이 바라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개파 안 만들고 네? 개파에 속한 아니 적도 뭐 없고. 자기가 뭐 네. 당대표 되고 대통령 돼서 내 사람만 챙기면은 네네네. 그게 어떻게 당과 나라가 제대로 이끌어져 가겠습니까? 널리 인재를 구해야죠. 그러면은 이게 장 소장님 어제 윤석열 후보가 작심하고 이제 이 이야기를 던지고 네. 늘 한번 물어보고 싶었다. 리더십에 대해서 주변에 왜 사람이 없느냐 이렇게 정치 관록이 넓은 분이 그리고 끝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유 더 얘기를 더 하면 인신공격이 될까 봐 그만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홍준표 후보가 아니 인신공격 다 했잖아요. 이렇게 갔는데 그럼 지금 홍 후보의 좀 답변이 더 일리가 있었다고 보세요? 요 리더십 논쟁에서 누가 승자예요? 현 변호사님 말씀처럼 아픈 부분이긴 하죠. 그런데 어쨌든 당대표도 하고 대선 후보도 한 사람이 개파를 안 만들고 싶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그냥 좀 넓게 포용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 윤석열 후보를 좀 비판을 하자면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처음에 당대표 경선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는 최소한으로 캠프를 꾸리겠습니다. 네. 거기 있는 분들 다 빚입니다. 나중에 가면 다 챙겨야 되고 네네. 그런 캠프 안 만들겠습니다. 네. 라고 했는데 지금 캠프 인원이 거의 300명이에요. 제일 커요. 네. 그럼 이거 본인 얘기한 거랑 지금 네.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이랑은 좀 다르잖아요. 현역 의원도 제일 많고. 네. 그래서 이거를 막 홍준표 후보 공격하는 것은 또 억지로 까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지금 윤석열 후보가 좀 급해요. 윤 후보가 급하다? 네, 보니까 뭐 지지 호소문 발표했던데 저는 사실은 기자회견하면 전두환 뭐 발언 사과하고 그다음에 광주에 뭐 이번 주 내에 찾아가겠다 뭐 이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게 아니고 내가 뭐 반문제 정권 교체할 수 있고 반문에 선두주자거나 이렇게 피해 받아왔으니까 나를 지지해달라. 이분은 아직도 문재인 대통령하고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문재인 대통령 임기 얼마 안 남았거든요. 네. 이제 물러갈 퇴임할 대통령인 거고. 왜냐하면 사실은 싸울 거는 이제 이재명 후보인데 자꾸 이제 그 이미지, 반문의 이미지, 그걸로 자꾸 하려고 해서 아직도 정치에 대한 감각은 그렇게 좋지 않다. 지지 호소하면서 왜 문재인 대통령 비판을 해요? 장 소장님 동의되세요? 뭐 언급을 안 하겠습니다. 언급하지 동의한다는 않겠다. 얘기예요. 동의하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동의를 압박하시는 겁니까? 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자, 지금 이제 이 굉장히 재밌는 얘기인데요, 장 소장님. 요새 주윤발 무야홍 이런 이야기가 돌아서 이게 낮에는 윤석열을 지지하다가 발을 빼고 밤에는 이제 홍 캠프로 온다. 무조건 이제 이 야당 후보는 이제 홍준표다 이런 얘기인데. 이게 좀 말은 재밌어요. 홍준표 후보가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이런 현상이 있습니까? 그건 알 수가 없고요. 알 수 없다. 이거는 홍준표 후보가 각 당협위원장들이나 국회의원들하고 통화를 해보니 아유 대표님 저 어쩔 수 없이 뭐 이렇게 중립지키거나 윤캠프에 가 있는데 아시잖아요. 그런 이런 식의 얘기를 했다는 건데 알 수가 없어요. 저는 홍준표 후보가 이길 수도 있고 윤석열 후보가 이길 수도 있다. 정말 이번 경선 예측 불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몇 가지 우리가 이 당내 경선을 예측해 볼 때는 좀 여러 가지 분석의 틀이 있어요. 변수. 첫 번째는 국민 여론조사에서 누가 이기느냐 그걸 봐야 되고 또 하나는
20, 30대의 지지를 누가 받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고 후보나 캠프가 실수하지 않는 쪽 그것이 유리하고 네 번째는 흐름이에요. 추세 흐름. 상승 추세냐 하락 추세냐 좋은 흐름이냐 안 좋은 흐름이냐 이런 것들을 보면 대략 선거를 예측할 수가 있는데 윤석열 후보 측에 유리한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한 두 가지예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의 당협위원장들, 국회의원들이 많이 가 있어요. 조직을 좀 장악하고 있다. 그렇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보면 아직도 한 대략 뭐 상당한 수준으로 두 자리 숫자로 좀 앞서고 있는 건데 당심에서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선거에 내려오는 격언이 있습니다. 당심은 민심을 이기지 못하고 조직은 바람을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다음 주 5일 날 어떠한 결과 나올지 한번 지켜보시죠. 자, 그게 이제 지금 또 홍준표 후보도 그런 얘기를 하죠. 당심이 민심을 이기려고 하면 제가 방송에서 나가서 했는데 그걸 막 따라하시더라고요. 홍준표 후보가 장 소장님을 따라했다. 네. 저 참 이거 그럼 책사 아닙니까, 책사? 아니에요. 제 방송을 듣고 따라하신 거예요. 우리 교수님 얘기에 답이 다 있어요. 그래요. 국민 여론 흐름. 누굴 얘기하죠? 홍. 2030 지지. 누구죠? 홍. 저 그런 적 없어요, 변호사님. 실수 안 하는 사람, 실수 많이 하는 사람 정해져 있죠? 홍. 추세 흐름, 상승세, 홍. 네 가지 지표에서 다 이미 홍이다라고 얘기는 하시는데 이제 말로만 못하는 거죠. 뜻으로 알아들어라. 전 중립입니다. 저는 충분히 알아들었습니다. 중립. 중립이다. 자, 다음 주 딱 일주일 남았어요. 다음 주 목요일에도 각설하고 저희가 할 텐데 발표 하루 전날인데 장 소장님 격주로 나오시니까 못 뵐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다음 주는 장혜찬 평론가 나오면요. 윤캠프 청년 특보란 말이에요. 그럼 이제 윤이 유리하다 얘기할 것 같은데 오늘 예측을 한번 해 주시죠. 다음 주에 홍이 이깁니까? 윤이 이깁니까? 청기 누설 한번 하세요. 시원하게. 되게 어려운 문제인데 저는 홍준표 후보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민심을 좀 이제 바람을 타고 있다. 그거 봐요. 제가 맞췄잖아요. 야, 그러면은 좋아요. 읽어봐. 아니 이게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네. 오세훈 후보랑 이준석 대표가 서울시장하고 당대표 될 때 이 흐름이었어요. 맞아요. 그렇죠. 기억납니다. 여론이 앞서가면 당심이 따라가는. 저도 의지에 동의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는 우리 현 변호사님께 민주당 입장에서 이재명 후보를 확정돼 있잖아요. 다음 주 5일 발표인데 2일 날 이제 선대위 출정식 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마 컨벤션 효과 그때 좀 뽑아내야 될 텐데. 그렇죠. 이 이재명 후보 입장에서는 윤 후보와 홍 후보 중 누가 올라오는 게 더 유리하다고 보고 있어요? 둘 다 이길 수 있고요. 뭘 이겨요? 정권 교체론이 지금 높은데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론이 지금 과반을 좀 넘기고 있어요. 훨씬 넘기고 아무나 돼도요 상관없고요. 아무나 상관없다. 저런 아니하고 오만한 생각은 국민의 민심으로부터 이재명 캠프가 버림받는 계기가 될 것이다. 아니, 이제 앞에 계시니까 그럼 저도 그냥 홍으로 서겠습니다. 무야 홍으로. 자, 끝으로 이제 장 소장님께 하나 여쭤보죠. 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만났죠. 야당은 계속 이거 선거 개입이다 비판하고 있는 와중인데 이 장 소장께서 이 두 사람의 만남이 불편한 만남이다 이렇게 정의하셨어요. 그렇게 보여요. 어떤 의미였습니까? 그러니까 형식과 내용, 모양새 이런 것들이 좀 불편해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11시에 만나셔가지고 11시 50분간 차담을 하셨어요. 차만 마셨어요. 아니 조금 시간을 더 쓰셔서 식사 대접도 할 수 있었는데 오찬 이렇게 점심 좀 대접해 주셨으면 보다 더 화기애애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있고 자리 배치도 대통령께서 가운데 앉아 계시고 이재명 후보님 이쪽에 앉고 그 반대편에 이철희 정무수석이 앉아가지고 이렇게 뭐 적고 있더라고요. 이런 건 처음 봤어요. 보통 예전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자 됐거나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자 됐을 때는 대통령 면담할 때 헤드 테이블 둥그런 테이블에다가 뭐 많은 청와대 사람들 좀 배석도 좀 시키고 웃는 모습 이랬는데 그런 모양새가 약간 뭔가 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불편함을 표시하신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저는 굉장히 의외예요. 저는 이게 만난 게 선거 개입이다 뭐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더니 당연히 만나셔야죠. 왜 그러냐면 그래서 제가 뽑아왔거든요. 예전에 저 국민의힘에서 다 만났어요. 전두환, 노태우 만났죠. 당연히 만나셔야죠. 김영삼, 이해창 만났고 이명박, 박근혜 만났고 다 만났거든요. 우리 쪽에서는 김대중, 노무현 만나는데 노무현, 정동영은 안 만났어요. 불편했으니까. 그러니까 만나는 게 정상인데 그래서 그렇게 하려고 딱 준비하는데 지금 만나는 건 정상이다. 잃어버리니까. 아니, 어제 제가 당했어요. 이재호 전 장관이 나오셨는데 자 이게 이재명 후보와 문재인 대통령 만남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만남이다. 왜요? 아니 예전에 이명박, 박근혜 후보랑 만났잖아요. 그랬더니 난 그때도 반대했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난 다 반대했어.
그러니까 할 말이 없죠. 뭐. 지금까지 이 87년 이후에요. 안 만난 경우가 그 한 번밖에 네. 없어요. 노무현 정동영밖에 그때 없어요. 당이 다르지 않았어요? 당도 달랐고 조금 불편했으니까 그래서 만나는 게 정상이고 또 뭐 밥을 먹냐 차를 먹냐 이런 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니 근데 현면서 이제 물어볼게요. 이제 식사를 좀 대접하면서 그래도 막걸리 한 잔 이렇게 하는 모습과 그냥 형식적으로 차 한 잔 이렇게 마시면서 네. 이렇게 떨어져서 하는 모습 어느 게 더 보기 좋습니까? 막걸리 마셨으면 아마 아방궁이냐 거기서 술 막걸리 마시고 무슨 있냐 또 자, 뭐 이 얘기 이거죠. 당장 나왔을 거예요. 지금 술 먹을 때냐 주에 나오겠죠. 국민의힘 본선 주자가 확정되면 네. 대통령과 만날까요, 안 만날까요? 야당 후보를 왜 만나요? 안 만난다? 네. 만난다고 청와대는 요즘 만날 일이 잘 없지. 야당 만나가지고 정권 교체하시는데 더욱더 힘을 쏟으십시오 이렇게 격려해줘요?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지 않게. 근데 이제 야당 후보는 만나면 네. 쓴소리에서 주가를 좀 또 올릴 기회가 되는 근데 거죠. 그러니까 안 만나는 거죠. 뭐하러 만나겠어요. 예전에 이런 적은 있어요. 그 김영삼 전 대통령 때 네. 그때 이회창 후보, 김대중 후보 이렇게 다 한꺼번에 후보들을 같이 그렇죠, 만난 그렇죠. 적은 있는데 야, 우리가 따로 지금 야당 만나는 시간 적은 가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각설하고 이 시즌 2 정리해 보죠. 형은택 변호사,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Splish splash, I was taking a bath. Long about a Saturday night.